영국이 바다를 잃었습니다. 런던 로이드 보험 본사에서 윌리엄 브룩스 소장의 폭탄 발언이 터졌습니다. 400년간 대영 제국을 먹여 살린 해양 패권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 바다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떠다니는 LNG 운반선 99척 중 98척이 한국산입니다. 카타르가 발주한 110척 중 한국이 92척을 가져갔고 유럽은 단 한 척도 못 땄습니다. 40년간 영국 해양전략연구소를 이끈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위 탈환이 아닙니다. 완전한 지배입니다. 한국이 백원조를 중단하는 순간 유럽의 LNG 공급이 끊기고 중동의 에너지 수출이 마비되며 전 세계 해운 시스템에 구멍이 뚫립니다. 그는 400년 영국 해양 역사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바다의 지배자는 더 이상 영국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지금부터 런던을 충격에 빠뜨린 대한민국 조선업 세계 1일 탈원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응원해주세요. 한국이 배를 만든다고요? 2026년 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 런던 로이드 보험 본사 세미나실 뒷좌석에서 비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영국 선주협회 부회장 데이비드 존스였습니다. 57세의 이 남자는 40년간 대서양을 오가는 화물선과 유조선을 관리했고 2022년 타이타닉호 침몰 110주년 기념 강연에서 영국이 만든 배가 세계를 바꿨다는 제목으로 2시간 동안 열변을 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옆자리 독일 선주협회 회장에게 속삭였습니다. 30년 전 우리 스완 헌터 조선소에서 용접이나 배우던 나라 아닙니까?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미나실에는 200명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항만공사 대표, 프랑스 대형 해운회사 부사장, 노르웨이 선박 인증기관 본부장,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이사가 보였습니다. 유럽 해운업계를 좌지우지하는 거물들이 모인 자리였고 오늘 주제는 2026년 글로벌 조선시장 전망이었습니다. 연단 위에는 윌리엄 브룩스가 서 있었습니다. 61세, 40년간 영국 해양전략연구소를 이끈 이 학자는 유럽 해운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그의 분석 보고서 한 장이면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이 오가는 시장이 요동쳤고 G7 정상회담의 해양안보자문으로 참석할 때마다 BBC가 생중계를 내보냈습니다. 윌리엄은 데이비드의 비웃음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들고 천천히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액화천 영가스 운반선 시장 점유율 2024라는 제목 아래 막대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98%, 중국 2%, 기타 0%였습니다. 세미나실의 웅성거림이 잠시 멈췄습니다. 데이비드는 여전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액화천 영가스 운반선이야 특수한 경우 아닙니까? 전체 조선 시장을 보면 다르겠죠.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중국이 물량으로 압도하고 있고 일본이 기술력으로 버티고 있으며 유럽은 고부가 가치 선박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업계 상식이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그 사이에서 적당히 먹고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윌리엄이 두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024년 글로벌 조선 수주량 순위였습니다. 1위 한국, 2위 중국, 3위 일본, 4위부터는 유럽 국가들이었지만 전부 합쳐도 한국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혼자서 유럽 전체보다 2배 많은 물량을 수주한 것이었습니다. 수주량을 배로 환산하면 한국이 1년에 받은 주문이 300척이 넘었고 유럽 전체는 140척에 그쳤습니다. 데이비드의 미소가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은 세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025년 10월 카타르 국영 에너지 공사 프로젝트 결과였습니다. 총 110척의 액화천 영가스 운반선 발주, 한국 92척 수주, 중국 18척 수주, 유럽 0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럽 조선소들이 단 한 척도 따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가격과 납기였습니다. 한국은 18개월 만에 완성해서 인도하겠다고 약속했고 배 한 척 가격은 2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독일은 36개월이 걸린다고 했고 가격은 3억 1천만 달러였습니다. 카타르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세미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웃음소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윌리엄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의 순위 변화였습니다. 2021년 한국 2위, 중국 1위, 2022년 한국 1위, 중국 2위, 2023년 한국 1위, 중국 2위, 2024년 한국 1위, 중국 2위. 한국은 3년 연속 부동의 1위였습니다. 윌리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한국은 2022년 1위를 탈환한 이후 단 한 번도 자리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액화천 영가스 운반선은 99% 독점이고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장 점유율은 63%이며 해양시추선과 해상 플랫폼은 중국조차 넘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존스는 더 이상 비웃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사라지고 당혹감만 남아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청중을 천천히 둘러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1972년 우리 영국 스완 헌터 조선소에서 용접을 배우던 나라가 어떻게 54년 만에 세계 1위가 됐을까요? 그것도 우리를 완전히 제치고 말입니다. 세미나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400년 영국 해양 패권의 자부심이 숫자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존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일시적 현상 아닙니까?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이 급하게 액화천 영가스 운반선을 주문한 거고 중국은 코로나 봉쇄로 조선소가 멈춰서 한국이 반사이익을 본 거 아닙니까? 상황이 정상화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주변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항만공사 대표도 동조했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이 정부 보조금을 다시 늘리고 가격을 낮추면 한국도 버티기 힘들 겁니다. 2010년대 초반처럼 말입니다. 세미나실에 희망 섞인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한국의 1위가 일시적이라는, 곧 유럽과 중국이 다시 치고 올라올 거라는 기대였습니다. 윌리엄 브룩스는 고개를 저으며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의 상세한 월별 수주 그래프였습니다. 파란색은 한국, 빨간색은 중국, 노란색은 일본, 회색은 유럽 전체였습니다. 일시적이라고 하셨죠? 그럼 이 데이터를 보십시오. 2019년 1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는 포인터로 그래프를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2019년 코로나 이전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팽팽하게 경쟁했습니다. 그해 한국은 760만 톤 상당의 배를 수주했고 중국은 820만 톤이었습니다. 중국이 근소하게 앞섰죠.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한국 수주량 650만 톤, 중국 720만 톤. 여전히 중국이 앞섰습니다. 2021년에도 중국이 1위였습니다. 데이비드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3월부터 한국이 치고 올라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라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이후입니다. 2023년 전쟁 영향이 줄어들었을 때도 한국은 1위를 유지했습니다. 2024년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완전히 풀고 조선소를 전력 가동했을 때도 한국은 여전히 1위였습니다. 3년 연속입니다. 윌리엄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선박 종류별 점유율표였습니다.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액화천 영가스 운반선, 한국 98%. 이건 이미 보셨죠? 그럼 일반 유조선은 어떨까요? 한국 47%, 중국 38%, 일본 12%입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즉 2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배는 한국 63%, 중국 28%입니다. 해양시추선과 해상 플랫폼은 한국 82%, 싱가포르 14%, 중국 4%입니다. 프랑스 대형 해운회사 부사장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럽은요? 윌리엄이 대답했습니다. 유럽은 크루즈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독일 마이어 조선소가 크루즈선을 만들고 프랑스 생나제르 조선소가 호화 여객선을 만들고 있죠.
시장 점유율은 크루즈선 분야에서 유럽이 68%입니다. 하지만 크루즈선 시장 자체가 전체 조선 시장의 8%에 불과합니다. 세미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유럽은 시장의 8%를 놓고 경쟁하고 있고 나머지 92%는 한국과 중국이 나눠 가진 것이었습니다. 윌리엄은 가장 충격적인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42개국이 한국조선소에 배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초대형 유조선 23척을 주문했고 호주가 액화천 영가스 운반선 8척을 계약했으며 브라질이 해양시추선 6기를 발주했습니다. 한국조선소 3곳의 수주 잔량, 즉 아직 만들어야 할 배의 양이 630억 달러어치입니다. 중국은 580억 달러, 일본은 220억 달러입니다. 그는 비교 자료를 띄웠습니다. 630억 달러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감이 안 오시죠? 이건 노르웨이 연간 국방비보다 많고 네덜란드 1년 교육 예산과 맞먹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향후 3년간 쉬지 않고 배를 만들어도 주문을 다 소화하지 못합니다. 데이비드 존스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1위는 우연이 아니었고 일시적 현상도 아니었으며 반사이익도 아니었습니다. 3년간 지속된 압도적이고 구조적인 1위였습니다. 윌리엄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이 내일 당장 배 만드는 걸 멈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미나실의 모든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윌리엄 브룩스는 화면을 검게 바꿨습니다. 세미나실이 어둠에 잠겼고 200명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조선소 3곳이 내일부터 배 건조를 중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데이비드 존스를 포함한 청중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별일 없을 거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유럽도 있는데 한국 하나 없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항만공사 대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이 그 물량을 받아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윌리엄은 문서 한 장을 띄웠습니다. 국제회사기구 로고가 박힌 보고서였습니다. 작성일은 2026년 1월 15일, 정확히 3주 전이었습니다. 2026년 1월 15일, 런던 국제회사기구 본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공식 주제는 글로벌 해운 공급망 안정화 방안이었지만 실제 논의 내용은 달랐습니다. 회의록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 조선 의존도 분석 및 리스크 평가였습니다. 데이비드의 펜이 멈췄습니다. 국제회사기구 사무총장이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 전 세계 해운 시스템이 한 나라의 조선소 3곳에 의존하고 있다. 참석한 87개 회원국 중 43개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반이 넘었습니다. 윌리엄은 회의 현장 사진을 띄웠습니다. 각국 해운 장관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스크린에는 한반도 지도와 함께 조선 수주 통계가 떠 있었습니다. 독일 해운청장이 발언했습니다. 우리 함부르크 항구로 들어오는 액화천 영가스 운반선 17척 중 16척이 한국산입니다. 한국이 신규 건조를 멈추면 10년 후 우리는 노후 선박 문제에 직면합니다. 배는 평균 25년 쓰는데 교체할 새 배를 누가 만들어줍니까? 프랑스 대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르세유 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 조선소를 찾아봤지만 중국은 기술이 부족하고 일본은 이미 주문이 꽉 찼으며 유럽은 가격이 2배입니다. 세미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국제회사기구 해운안전위원회 의장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만약 한국조선소가 신규 수주를 중단하면 18개월 안에 글로벌 액화천 영가스 운송 능력이 23% 감소한다. 36개월 안에는 42% 감소한다. 유럽의 액화천 영가스 수입량이 현재보다 38% 줄어들고 중동 산유국의 원유 수출도 17% 타격을 받는다. 그는 한 문장을 더 덧붙였습니다. 대체 공급원이 없다. 윌리엄은 영국 에너지부 문서를 띄웠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한국 조선 중단 시나리오 분석이었습니다.
같은 달 우리 영국 에너지부에서도 비슷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담당 차관이 작성한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배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영국 에너지 안보의 핵심 공급자다. 한국 없이는 2030 탄소 중립 목표가 불가능하다. 데이비드 존슨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감은 완전히 사라졌고 긴장감만 남아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이 3년간 수주한 배의 총액 630억 달러. 이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4개국의 연간 조선 생산액을 합친 것보다 많다. 이 배들이 바다에 뜨지 않으면 유럽의 액화천 연가스 공급 계획 전체가 무너진다. 영국 에너지부는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한국은 대체 불가능하다. 윌리엄은 2024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회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과 한국 조선소 대표들이 악수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카타르가 110척의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을 발주했습니다. 92척을 한국이 가져갔죠.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액화천 연가스 수출국이다. 그런데 우리가 의존하는 건 한국 조선소 3곳이다. 만약 이 3곳이 문을 닫으면 우리 수출 계획 전체가 멈춘다. 이게 정상입니까? 윌리엄은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1972년. 우리 영국에서 용접을 배우던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을 손에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역전입니다. 교수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용접도 못하던 나라가 어떻게 54년 만에 세계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 됐을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답은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해에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포기하거나 스스로 일어서거나. 데이비드 존슨은 펜을 들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윌리엄은 화면을 바꿨습니다. 1972년 6월 어느 날의 흑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영국 뉴캐슬 스완 헌터 조선소였습니다. 거대한 조선소 안에 반쯤 완성된 배 한 척이 보였고 그 옆에 젊은 동양인 남자들이 작업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평균 나이 32세, 한국에서 파견된 엔지니어 35명이었습니다. 1972년 6월 15일입니다. 한국현대건설이 영국 스완 헌터 조선소에 엔지니어 35명을 파견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 배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때까지 배 한 척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기잡이 어선조차 일본에서 수입했던 나라였습니다. 윌리엄은 조선소 내부 사진을 띄웠습니다. 영국 기술자가 용접 토치를 들고 철판을 붙이고 있었고 한국 엔지니어들이 노트를 들고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스완 헌터는 당시 세계 세대 조선소 중 하나였습니다. 1860년부터 110년 동안 2,000척이 넘는 배를 만들었고 영국 해군 구축함과 항공모함도 이곳에서 건조됐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조선소에 붙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도 작업장에서 샌드위치로 때웠고 주말에도 나와서 영국 기술자들이 하는 일을 지켜봤습니다.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데이비드 존슨은 54년 전 자신의 나라가 한국의 기술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영국 수석 기술자 존 맥도널드가 한국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선체블록 용접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철판을 미리 육지에서 블록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배 위에서 조립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한국 팀장은 6개월 동안 이 기술을 노트에 빼곡하게 기록했습니다. 용접 각도, 열처리 온도, 철판 두께, 블록 크기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윌리엄은 다음 사진을 띄웠습니다. 1972년 12월 울산 바닷가 벌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모래사장에 말뚝이 박혀 있었고 굴삭기 몇 대가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1972년 12월 8일 한국 울산에서 현대조선소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삽을 들고 첫 삽을 떴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조선소를 짓는다고요? 정주영은 대답했습니다. 배는 만들어 본 적 없지만 만들 겁니다. 영국에서 배웠으니까요. 윌리엄은 건설 과정 사진들을 연속으로 띄웠습니다. 1973년 3월 철골이 세워지고 6월 크레인이 설치되고 9월 거대한 조선소 건물이 완성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는 조선소를 지었지만 주문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어느 선주도 한국에서 만든 배를 믿지 않았습니다. 배도 못 만들던 나라가 갑자기 조선소를 지었다고 배를 맡기겠습니까? 그게 당시 반응이었습니다. 정주영은 6개월 동안 세계를 돌아다니며 선주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스, 노르웨이, 영국, 미국을 다녔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세미나실 청중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1973년 9월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스 선주 리바노스가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2척을 주문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가혹했습니다. 1974년 6월까지 첫 번째 배를 인도하시오. 하루 늦으면 하루에 5만 달러씩 위약금을 내시오. 그리고 영국 로이드 성급 인증을 받지 못하면 계약은 무효요. 9개월 안에 26만 톤짜리 배를 만들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증까지 받으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윌리엄은 조선소 야간 작업 사진을 띄웠습니다. 밤 11시인데도 조선소 전체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용접 불꽃을 튀기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현대 조선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교대 24시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영국에서 배운 35명의 엔지니어가 현장을 지휘했고 2,000명의 용접공과 철공들이 투입됐습니다. 대부분 농사짓다가 공장으로 온 사람들이었고 용접을 처음 배우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배웠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윌리엄은 1974년 6월 27일 사진을 띄웠습니다. 거대한 배 한 척이 바다에 떠 있었고 선체에 애틀랜틱 베러노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정주영과 그리스 선주가 악수하고 있었습니다. 1974년 6월 27일 약속보다 3일 빠르게 첫 배가 인도됐습니다.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애틀랜틱 베러노였습니다. 영국 로이드 성급 검사관이 9개월 동안 배를 검사했고 최종 인증서를 발급했습니다. 합격. 항해 가능. 그리스 선주 리바노스가 배를 확인한 뒤 말했습니다. 영국 배만큼은 아니지만 쓸만하군요. 윌리엄은 마지막 사진을 띄웠습니다. 애틀랜틱 베러노가 울산항을 떠나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의 첫 번째 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34년 뒤 세계가 상상도 못할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2008년 9월 15일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얼어붙었죠. 한 달 만에 선박 발주량이 절벽처럼 떨어졌습니다. 2007년 세계 조선 수주량은 2억 톤이었는데 2009년에는 5천만 톤으로 급락했습니다. 4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한국 조선소들도 즉시 타격을 받았습니다. 2010년 STX 조선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1만 2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같은 해 한진중공업도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8천 명이 해고되었죠. 2013년에는 대선조선이 파산했습니다. 한국 조선업 전체로 보면 10만 명 이상이 실직 위기에 몰렸습니다. 바로 이 순간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2009년 중국 정부는 조선업 진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년간 국영 조선소 20곳에 120억 달러를 쏟아붓겠다는 계획이었죠.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한국보다 30% 싸게 만들어서 전 세계 시장을 다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 조선소들은 손해를 보면서도 수주를 따냈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1억 달러의 견적을 내면 중국은 7천만 달러에 입찰했습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적자를 메우니 가능한 일이었죠. 2010년 중국이 세계 1위 조선국이 되었고 한국은 2위로 밀려났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중국의 덤핑에 맞서려면 자신들도 원가 이하로 수주할 수밖에 없었죠. 2013년 브라질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가 해양 플랫폼을 발주했습니다. 한국 조선소 3곳이 모두 원가 이하로 입찰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기당 95억 원에 입찰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90억 원, 현대중공업은 88억 원을 썼죠. 실제 제작 원가는 110억 원이었습니다. 1기당 22억 원씩 손해를 보면서 수주한 겁니다. 그렇게라도 조선소를 돌려야 했습니다. 일감이 끊기면 숙련공들이 모두 떠나버리니까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2015년 12월 삼성중공업이 8조 원의 손실을 발표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5조 원 손실을 기록했죠. 두 회사 합쳐서 13조 원의 적자였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수조 원대 손실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 조선업 끝났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조선소들이 중국의 저가 공세에 무릎 꿇었다고 썼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조선업의 황금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했죠. 사실 한국이 생존을 위해 싸우던 그 순간 유럽 조선업은 이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영국 뉴캐슬의 스완 헌터 조선소는 2006년 문을 닫았습니다. 1880년 설립되어 타이타닉 생존자를 구조한 카르파시아호를 만든 그 조선소 말입니다. 전성기에 2만 명을 고용했던 이 조선소는 마지막 크레인마저 인도로 팔려갔죠. 2007년 거대한 크레인이 해체되어 선박에 실리는 장면을 본 영국인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독일에서는 1996년 브레머 불칸 조선소가 파산했습니다. 1893년 설립된 독일 최대 조선소였죠. 그룹 전체 2만 2천 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50세 이상 노동자들은 고용사무소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당신을 위한 일자리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폴란드 그단스크 조선소는 2009년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1980년 레흐 바웬사가 자유노조를 만들어 동유럽 민주화의 출발점이 된 바로 그곳입니다. 공산주의를 무너뜨린 성지가 아파트 단지로 바뀌고 있었죠. 2026년 2월 7일 런던 로이즈 보험사 세미나장에서 윌리엄 브룩스가 한국 조선업 데이터를 설명할 때 데이비드 존스는 불편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20년 전 그가 영국 조선협회 부회장이었을 때 스완 헌터가 문을 닫았죠. 일시적 불황일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소는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폴란드도 마찬가지였죠. 한국도 같은 길을 걸을까? 데이비드는 화면의 숫자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015년 13조 원 손실. 유럽 조선소들도 비슷한 적자를 발표한 뒤 하나둘 사라졌으니까요. 2015년 전 세계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조선업도 유럽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중국의 물량 공세 앞에서 살아남은 나라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거제도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2015년 3월 23일 세계가 한국 조선업의 죽음을 확신하던 바로 그날 거제도 삼성중공업 본관 8층 회의실에는 40명의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3주 전 발표된 8조 원 손실. 언론은 매일 조선업 몰락을 외쳤고 정부는 구조조정 압박을 넣고 있었죠. 회의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도관에는 절반만 완성된 해양 플랫폼들이 녹슬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 망하는 겁니까?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중국이 물량으로 밀어붙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버팁니까? 회의실이 침묵에 잠겼을 때 최고 기술 책임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프로젝터 화면에 한 장의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중국 조선소들이 만들 수 있는 배와 없는 배를 분석했습니다. 화면에는 선박 종류별 중국의 점유율이 나타났습니다. 벌크선 82%, 컨테이너선 65%, 탱커 58%. 하지만 한 분야만 예외였습니다. 액화천 영가스 운반선 단 2%였죠. 여기입니다. 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중국이 못 만드는 배. LNG 운반선입니다. 하지만 한 임원이 반박했습니다. LNG 탱크 핵심 기술은
프랑스 GTT사가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 한 척당 300만 달러의 로열티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CTO가 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기술로요. CTO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LNG 멤브레인 탱크의 단면도였죠. 액화천 연가스는 영하 163도에서 보관됩니다. 이 온도에서 견딜 수 있는 탱크를 만들려면 0.7mm 두께의 스테인리스 강을 정밀하게 접어야 합니다. 사람 머리카락 10개 두께입니다. 프랑스는 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 3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30년은 없습니다. 그가 임원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3년 안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 회사는 사라집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만약 실패하면?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CTO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중국이 못 만드는 배를 우리가 독점하면 우리만 살아남습니다.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일주일 뒤인 4월 1일, 삼성중공업은 200명으로 구성된 특별기술팀을 발족했습니다. 평균 연령 41세,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 엔지니어들이었죠. 팀장이 첫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30년 걸렸습니다. 우리는 3년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엔지니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8,000명의 동료가 명예퇴직으로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들도 언제 구조조정 대상이 될지 몰랐죠. 실패하면 모두 일자리를 잃는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주말도 없습니다. 공휴일도 없습니다. 팀장이 덧붙였습니다. 실험실 불은 새벽 3시까지 켜져 있을 겁니다.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4개월 뒤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었습니다. 0.7mm 스테인리스 강을 정밀하게 접어 만든 소형 테스트 탱크였죠. 팀원들은 영하 163도 극저온 실험실에 모였습니다. 액화질소를 천천히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도계가 떨어졌습니다. 영하 100도, 영하 130도, 영하 150도, 영하 163도에 도달한 순간 탱크 모서리에서 찌직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곧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15분. 첫 번째 프로토타입은 단 15분 만에 실패했습니다. 실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팀장이 벽에 작은 화이트보드를 꺼내 숫자를 썼습니다. 실패 1회. 시작합니다. 그날부터 3년 5개월간 그 화이트보드의 숫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8개월이 지났습니다. 화이트보드 숫자는 100을 넘었죠. 한 엔지니어가 팀장방에 찾아왔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팀장님, 저희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100번을 해도 15분을 못 넘깁니다. 팀장도 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10번째를 해봅시다. 이번엔 용접 각도를 0.5도만 바꿔보죠. 그날 밤 실험실 불은 새벽 4시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실패 횟수는 500을 넘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회의실에서 폭발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프랑스가 30년 걸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3년 만에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팀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라리 프랑스 기술을 계속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로열티는 비싸지만 최소한 배는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팀장은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도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회계팀에서 계산서를 보내왔습니다. 향후 10년간 프랑스 로열티 예상액 12억 달러.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이 돈을 아껴야 했습니다. 51번째 합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단열재 두께를 1mm만 줄여보죠. 거의 3년이 되었습니다. 실패 횟수는 1000을 넘었습니다. 한 엔지니어의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년간 주말을 한 번도 같이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였죠. 다른 팀원의 아들은 아버지를 조선소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집에 거의 안 오니까요. 팀원들의 사기가 바닥을 쳤습니다. 실험실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죠. 팀장님, 한 고참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도 있고 건강도 안 좋고. 팀장은 고개를 들어 화이트보드를 봤습니다. 실패 1023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024번째만 더 해봅시다. 그가 말했습니다. 안 되면 그때 본사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날 실험실에는 평소보다 적은 50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3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실패 1246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247번째 시도가 예정되어 있었죠. 팀장은 혼자 실험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 텅 빈 실험실에서 그는 지난 3년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시작한 200명 중 절반이 떠났습니다. 회사는 또 5,000명을 정리해고 했죠. 그의 책상 서랍에는 사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247번째도 실패하면 내일 본사에 제출할 예정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죠. 여보, 언제 집에 와요? 딸아이가 아빠 보고 싶대요. 미안해. 내일. 내일이면 끝날 거야. 전화를 끊고 그는 다시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1247번째는 뭘 바꿔야 할까? 다음 날 오전 10시 1247번째 프로토타입이 극저온 실험실에 설치되었습니다. 액화질소 주입을 시작했습니다. 영하 163도에 도달했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균열이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견디고 있었죠. 12시간이 지났습니다. 탱크는 멀쩡했습니다. 팀원들이 하나둘 실험실로 모여들었습니다. 24시간이 지났을 때 100명이 모니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48시간째 아무도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72시간째 팀장이 실험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성공입니다. 실험실이 폭발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3년 5개월 1247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성공한 겁니다. 프랑스 기술보다 30%더 효율적이었고 15% 더 가벼웠으며 40% 더 저렴했습니다. 한 달 뒤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삼성중공업, 독자 LNG 탱크 기술 개발 성공. 하지만 기사는 삼면하단 작은 칸에 실렸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죠. 세계는 여전히 한국 조선업이 끝났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거제도 엔지니어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게임이 바뀌었다는 것을요. 윌리엄은 다시 2026년 2월 7일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세미나실 스크린에 3개의 국기가 나란히 떴습니다. 일본, 중국, 유럽 연합 깃발이었습니다. 자, 이제 핵심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왜 한국만 살아남았습니까?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유럽도 있는데 왜 한국만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는 첫 번째 국기, 일장기를 가리켰습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30년간 세계 1위였습니다. 나가사키 미쓰비시 조선소는 130년 역사를 자랑했고 요코하마 IHI 조선소는 일본 해군 구축함을 만들었습니다.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도 일본이 만드는 액화천 영가스 운반선은 품질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수주량은 한국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왜일까요? 윌리엄은 일본 조선소 내부 사진을 띄웠습니다. 넓은 작업장에 노년 작업자들이 보였습니다. 평균 나이가 5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고령화와 인력 부족입니다. 일본 조선소 작업자 평균 나이가 54세입니다. 젊은이들이 조선소에 오지 않습니다. 힘들고 위험하고 3D 업종이라고 기피합니다. 2019년 나가사키 미쓰비시 조선소 상용선 부문이 폐쇄됐습니다. 130년 역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인력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있지만 사람이 없는 겁니다. 윌리엄은 생산 속도 비교표를 띄웠습니다. 일본은 초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 만드는데 평균 18개월 걸립니다. 한국은 12개월입니다. 6개월 차이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빨리 받는 게 중요합니다. 배가 1년 빨리 바다에 뜨면 그만큼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품질은 좋지만 느립니다. 시장은 속도를 선택했습니다. 데이비드 존스가 메모했습니다. 일본 기술 있으나 인력 부족, 속도 느림.
윌리엄은 두 번째 국기, 중국 오성홍기를 가리켰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물량으로는 세계 2위입니다. 조선소가 100개가 넘고 작업자는 50만 명입니다. 정부 지원도 막강합니다. 그런데 왜 1위를 못 지킵니까? 윌리엄은 선박 종류별 점유율표를 다시 띄웠습니다. 일반 화물선과 벌크선, 즉 석탄이나 철광석을 싣는 배는 중국이 강합니다. 시장 점유율 55%입니다. 하지만 액화천 영가스 운반선은 2%에 불과합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28%, 해양 시추선은 4%입니다. 고난이도 배는 못 만드는 겁니다. 윌리엄은 2024년 중국 조선소 사고 기록을 띄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 조선소에서 일어난 품질 문제가 37건입니다. 탱크 용접 불량, 엔진 결함, 선체 균열. 배를 만들었는데 항해 도중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한국은 같은 기간 품질 문제가 3건이었습니다. 12배 차이입니다. 선주들은 싸도 불안하면 안 삽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고장나면 수억 달러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윌리엄은 세 번째 유럽연합 깃발을 가리켰습니다. 유럽입니다. 400년 조선 역사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영국이 타이타닉을 만들었고 독일이 유보트를 만들었으며 프랑스가 호화 여객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 조선소는 어디 있습니까? 영국 스완 헌터는 2006년 문을 닫았습니다. 독일은 마이어 조선소 하나만 겨우 버티고 있고 프랑스는 크루즈선만 만듭니다. 윌리엄은 독일 마이어 조선소 작업 일정표를 띄웠습니다. 독일 마이어 조선소가 크루즈선 한 척 만드는데 48개월 걸립니다. 4년입니다. 한국은 같은 크기 배를 24개월에 만듭니다. 2년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윌리엄은 독일 조선소 근무 시간표를 띄웠습니다. 독일 조선소는 주 4일 근무입니다. 하루 8시간, 오후 5시면 퇴근합니다. 연간 유급휴가 6주입니다. 이게 독일 노동법이고 유럽 방식입니다. 작업자들은 행복합니다. 하지만 배는 천천히 만들어집니다. 윌리엄은 한국 조선소 사진을 띄웠습니다. 밤 10시인데도 조선소 전체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으며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고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다릅니다. 3교대 24시간 가동입니다. 주말에도 일합니다. 명절 연휴에도 최소 인력이 남아서 작업합니다. 거제 삼성중공업, 울산 현대중공업, 거제 하나오션. 세 곳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납기를 못 지키면 하루에 수천만 원 위약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번 납기를 어기면 다음 계약을 못 따옵니다. 신뢰를 잃는 겁니다. 윌리엄은 세 나라 비교표를 띄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본은 기술은 있지만 사람이 없고 느립니다. 중국은 물량은 많지만 기술이 부족하고 품질이 불안합니다. 유럽은 역사는 있지만 비싸고 느립니다. 한국은 기술도 있고 속도도 빠르며 가격도 합리적이고 품질도 믿을 수 있습니다. 윌리엄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1972년 영국에서 배우고 2008년 중국에 밀렸으며 2015년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매번 일어섰습니다. 그게 한국의 DNA입니다. 윌리엄은 화면을 둘로 나눴습니다. 왼쪽에는 1972년 6월 영국 스완 헌터 조선소 흑백 사진이, 오른쪽에는 2026년 1월 거제도 삼성중공업 컬러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과거와 현재 극명한 대조였습니다. 1972년 6월 15일입니다. 영국 스완 헌터 조선소에 한국 엔지니어 35명이 서 있습니다. 평균 나이 32세,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국 기술자들 뒤에서 노트를 들고 용접하는 법을, 철판 자르는 법을, 블록 조립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영국 수석 기술자가 가르쳐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한국은 학생이었고 영국은 선생이었습니다. 윌리엄은 오른쪽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2026년 1월 거제 조선소였습니다. 거대한 크레인 20개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고
10척의 배가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으며 3,000명의 작업자들이 각자 위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1월입니다. 거제도 삼성중공업 조선소입니다. 동시에 10척의 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카타르 액화천 영가스 운반선 3척, 호주 초대형 컨테이너선 2척,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2척, 브라질 해양시추선 3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주문이 밀려들어왔고 한국 조선소는 3년치 일감이 쌓여 있습니다. 윌리엄은 두 화면을 겹쳤습니다. 1972년 배우던 35명과 2026년 세계가 의존하는 조선소가 오버랩됐습니다. 54년입니다. 영국에서 배우던 나라가 세계 1위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역전은 없었습니다. 영국이 조선 강국이 되는데 300년 걸렸고 일본이 1위에 오르는데 80년 걸렸으며 중국이 2위까지 오는데 40년 걸렸습니다. 한국은 54년 만에 1위를 차지했고 그것도 2위와 격차를 벌리며 독주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200명의 눈이 모두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통계를 띄웠습니다. 2024년 한국 조선 수주액 650억 달러, 세계 시장 점유율 37%, 액화천 영가스 운반선 독점 98%, 초대형 컨테이너선 63%, 해양시추선 82%. 이게 54년 만에 이뤄낸 결과입니다. 윌리엄은 유럽 조선소 현황 지도를 띄웠습니다. 영국 스완 헌터는 빨간 X 표시, 폐쇄. 프랑스 생나제르는 노란색, 크루즈선만 제작. 독일 마이어는 초록색, 운영 중이지만 주문 감소. 이탈리아 핑칸티에리는 노란색, 적자 지속. 유럽 전체가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스완 헌터 조선소는 2006년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가르쳐준 그 조선소가 사라진 겁니다. 프랑스는 크루즈선만 겨우 만들고 있고 독일은 한 곳만 남았습니다. 400년 유럽 조선 역사가 저물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존스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윌리엄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수님, 제가 틀렸습니다.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00명의 시선이 데이비드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 시작할 때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30년 전 우리한테 용접이나 배우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1247번 실패하고도 포기하지 않았는지. 저는 부끄럽습니다. 데이비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40년간 영국 해운업계에 몸담았고 영국이 만든 배가 세계 최고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저희 영국은 자만했습니다. 400년 역사에 취해서 변화를 외면했습니다. 한국이 배우러 왔을 때 우리는 가르쳐줬지만 그들이 따라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우리를 넘어섰고 이제 우리는 배를 만들 조선소조차 없습니다. 세미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다른 유럽 참석자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독일 대표의 어깨가 축 처졌고 프랑스 부사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윌리엄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존스 부회장,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계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1970년대에도, 2000년대에도, 2015년에도. 한국이 파산 직전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윌리엄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국기가 나타났고 그 아래 3개의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절박함, 속도, 포기하지 않음. 여러분, 이게 한국입니다. 1972년 배 만드는 법을 몰랐을 때 영국에 가서 배웠습니다. 2008년 중국에 밀렸을 때 고난이도 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2015년 13조 원 손실로 무너질 뻔했을 때 1247번 실패하며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마다 한국은 해냈습니다. 윌리엄은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40년간 해양 전략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400년 영국 해양 패권은 역사가 됐습니다. 바다의 새로운 지배자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54년 동안 세 가지를 증명했습니다. 절박하게 원하면 배울 수 있고, 빠르게 움직이면 따라잡을 수 있으며,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대역전의 공식입니다. 윌리엄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5시 정각이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모두 윌리엄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데이비드 존스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 템스강이 보였습니다. 400년 전 이 강에서 영국 배들이 세계로 떠났고 대영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는 노트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1972년 용접 배우던 35명. 2026년 세계를 지배하는 조선소. 54년 완전한 역전. 한국의 공식은 절박함 플러스 속도 플러스 포기하지 않음 결국엔 불가능은 없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